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광화문 집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원을 두고 참 얘기 많죠, 지금요.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조국 퇴진, 보수 진영 최대 집회다. 뭐 역대 최대 집회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자 진보도 내일 맞불 집회 서초동에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죠. 지금 진보 진영 쪽에서는 더 모이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나 봅니다. 자, 야당 시민단체 광화문 집결했다. 나경원 단군 일의 최악 정권이다. 이런 또 비판 쏟아냈고요. 일부 참가자 청와대 진입 시도하다가 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고요. 청와대는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동원된 집회일 뿐이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있고요. 보수 진보 세대결 길어질 듯하다. 날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집회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어제 집회의 주최 측은요. 우리는 300만 명 모였다. 지난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300만 명이랍니다. 광화문 시청화 가득 메웠다. 진보 보수 부풀리기 경쟁하는 거 아니냐. 부풀리기 경쟁. 참석자 규모 또 논란일 듯하다.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 아랫부분 보시면 단순 면적만 비교하면 지난달 28일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던 규모를 좀 넘어서는 걸로 보여요. 일단 면적만으로 보면. 그러나 이 숫자 이거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다면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곳에서 열린 게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대 촛불 집회 엄청났죠 그때. 근데 그 당시에요. 주최 측은 170만 명 참가했다고 추정했고 경찰은 32만으로 봤어요. 그런데 300만 명. 그리고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는 200만 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이전 집회에 나온 분들 전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전 일부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민심 보여주려 가족 단위로 나왔다. 뭐 가족 단위로 나온 분들이 어제 꽤 많이 보였다 그러네요. 그리고 공정성 회복, 젊은 층 상당수 참가했다. 한국일보 이렇게 어제 현장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화문 광장에서 남대문까지 2.1km 구간에 전국에서 몰려온 인파로 가득했다. 어제 보면 그 서울 시내 주변에 버스들이 엄청나게 주차돼 있더군요. 아마 그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2030 청년층 참여가 좀 꽤 두드러지게 보였고요. 시민들 목소리 함께 듣고 싶어서 뭐 가족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집회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살리자 대한민국! 까도 양파였는데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10건, 15건씩 나오고 있어요.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죠?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뭐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인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보는 여권,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서초동 집회 때처럼 입장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낸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태풍 피해 뭐 이런 거에 관한 정도의 글 정도를 SNS에 올렸죠. 위로하고 대처를 강구하겠다는 글입니다. 그러나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계가 돈을 대고 한국당이 동원한 집회다. 이게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입장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제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여당
한국당 전국 총동원령 내려 만든 집회다. 혼돈만 가득했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혼돈만 가득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군중 많고 적음이 본질 아니다. 이 큰 제목보다 이 작은 제목에 뭔가 민주당의 어떤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어제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200만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군중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동원된 집회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여당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1야당은 정쟁을 위한 동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할 일은 동원 집회가 아니라 태풍 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군중은 자유한국당 중심의 범보수 세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뭐 300만이든 아니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동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열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한 이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뭐 하여튼 놀라운 일이고요. 예. 또 동시에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서초동 집회 그리고 어제 광화문 집회 예. 둘 다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또렷한데 예. 지금 신문에도 있습니다만 의회 정치가 사라지고 거리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치인지를 예. 한번 따져봐야 되죠. 어. 정치는 오히려 실종된 거 아니에요? 어. 정치라는 건 대화, 타협 그렇죠. 그리고 뭔가 공유해야 될 가치의 분배 이런 게 뜻이라면 지금 저기에는 오로지 분열과 증오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광장에 모이는 직접 민주주의라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나 우린 국회, 대의제, 예. 간접민주주의를 분명히 예. 택하기로 했고요. 그게 국민의 합의고 헌법사항인데 예.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저는 분열과 증오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오늘 이 시간 내내 예. 결국 아쉬워하고 거듭 되풀이해서 얘기하겠지만 예. 어제 집회에서 두 가지 점을 좀 봤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 한국당이 저렇게 집회에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저건 아까 한국일보에 있습니다만 민심을 보여주려고 가족 단위로 나왔고 예. 공정성에 분노한 젊은 층들도 나왔고 했던 게 오히려 퇴색이 된 거예요. 정말 시민들의 예. 민심을 보여주는 자리라면 정당이 저기에 전면에 나서는 건 오히려 퇴행이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표현이 너무나 쉽게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다는 게 물론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그 다음에 모든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라는 표현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쉽게 등장을 했다는 건 정말 정치적으로 큰 주시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봤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뭐 좀 간단히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저 집회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오전에 있었던 개천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거기는 불참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유가? 그거는 조금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예. 개천절 뭐 경축식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 예. 건 아니고 총리가 대통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다 축하를 하는 자리인데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생일날인 거죠. 예. 뭐 우리나라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광장 정치가 조만간은 닫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출구를 마련을 하고 예. 그러면 결국 다시 이제 국회,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예. 그렇다 그러면은 뭐 거리도 가까웠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저 광화문이나 바로 앞인데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아쉬운 면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예. 한국당이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 됐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좌파 진보 진영에는 예. 시민단체나 뭐 민노총, 정교조부터 예, 예. 해서 뭐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동원력도 좋고 조직력도 예, 예. 좋고 그런 환경이지만 이 보수 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파 쪽은.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우파, 중도 보수라든가 예. 이런 성향의 분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던 그게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거의 폭발 직전이 된 상황을 예. 끌어내줄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당이 그 분노를 예. 광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그런 환경적인 면, 상황적인 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예. 다만 저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 예, 거죠. 예. 의회 중심의 정당 의회 중심의 정치가 돼야 예. 되는 거죠. 좋은 현상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수희 변호사께서 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아마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기사 중에서 방금 추가로 또 알려드렸죠? 이 여당의 반응. 아까 그 기사 보면, 여당 기사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뭔가 고민이 좀 묻어나요. 사실은 저런 여당의 기사 중에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요 작은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군중의 많고 적음이 본질은 아니다. 요 얘기 속에서 어떤 고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최청열 교수님하고 김가람 교수님께는 요 질문 좀 짧게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그 모습을 본 뒤에. 어제 그 집회를요, 그렇게 예. 폄하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독교계가 동원되고 한국당이 동원령을 내렸다. 뭐 동원된 집회다. 그리고 뭐 혼란만 있었다. 이게 지금 반응이잖아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그 차량도 제가 봤고, 예.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예, 거 예. 봤어요. 그리고 그 주장 중에는 박근혜 탄핵 무효다 말이죠. 예. 그리고 석방해라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치 않은 주장인데, 그 대통령 하야 이런 뭐 더욱더 예. 적절치 않은 주장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당 동원이라든지 지나친 수구적인 기독교 세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아까 가족 동원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조국 장관이 부당하다 이거를 주장하는 시민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말이죠. 아마 그 군중이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예.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죠. 단 이제 정당과 정당의 대결 구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지난 서초동 집회에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때 지금 윤석열 총장 내려와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미 동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마 그걸 의식하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먼저 200만 얘기를 했던 건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100만이라는 말도 있고 200만이라는 말도 있다고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300만이라고 하는 이 당도 똑같아요. 그래서 양비론이랑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걸 느꼈어요. 대단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어요. 탄핵 집회 2016년도, 2017년도 때 느낀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 예. 아까 한국일보 보니까 위험한 조국 대전 이런 기사가 있던데 해방 전후에 해방 직후에 그것과는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좌익과 우익의 아주 극심한 대결 구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예. 이건 정말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대단히 위험하게 느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거기서 워낙 분노가 극심하더라고요. 좀 민주당 집회에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동 집회는. 알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제는 여야 정치인 원로인들이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서초동에서 집회가 대대적으로 좀 예고돼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일지 또 관심을 끌 텐데 김구락 교수님 지금 여권 여당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예. 지금 조국의 장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질 것이고 지금 새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거든요. 200만, 300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고 예. 각자가 또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의 뭐 훼손이다. 예. 여긴 또 검찰 개혁이다.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새 집합을 하지만 예. 결국에 저는 근본적으로 중우 정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그런 속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사실은 군중한테 얹혀가지고 군중을 이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국민들은 사실 답답함을 갖고서 예.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다 대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고 이들이 목소리가 우리 정치를 전면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중우 정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치권은 정치력을 다시 발휘해서 예. 사실은 의회 정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장면이 여기 있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교훈이 예. 없습니다. 우리가 2016년 때 양당이 그렇게 예. 갈등을 하고 할 때 사실은 3당이 부상했어요. 예. 그 교훈을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그 장면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극단에 서서 싸움을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냐. 예. 선거 때 가서 그러면 중수위 유권자들에게 뭘 얘기하면서 달라 그럴 것이냐 표를. 예.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대통령도 많은 고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최천영 교수님하고 김근학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 앞에 낀 시민들. 중요한 거는요.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 200만이라고 그러죠? 어제 있었던 집회 300만이라고 그러죠? 최대치일 겁니다. 합해도 500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고 지켜보는 국민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분들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서초동 이어 광화문 의회 정치 공백을 파고든 거리 정치다. 거리와 정치는 원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보 전유물이던 광장의 보수가 직결했다. 숫자 밀리면 권력을 뺏긴다는 학습 효과 이런 거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조정 기능을 팽개쳤다. 극단과 혐오를 풀 첫 단추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조국 앞에, 그리고 제목이 뒤로 갑니다. 낀 시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낀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또 가운데 적어놨네요.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옳지만 조국 옹호는 적폐다. 서초동에 왜 가나?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쪽에는 수긍하지만 조국 옹호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조국 싫지만 태극기 부대는 더 싫다. 그래서 광화문에 안 간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끼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을 끼어 있다라고 보는 건 자꾸 너무 폄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신 거겠죠, 지금요.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치열한 조국 대전 속에 관망하는 그들이다. 진보 보수 주장에 찬성 반대 의견이 혼재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영으로 나뉘지 않고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는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어느 진영에도 선뜻 힘 보태지 않고 신중하다. 중도 시민 선택에 시간이 지나면 내분 양상 정리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정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지난 주말의 영상 그리고 어제 영상을 좀 동시에 좀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집회, 두 가지 집회죠? 지금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집회와 오른쪽으로 보이는 집회. 왼쪽에 보이는 집회는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 있었던 이른바 서초동 집회입니다. 저 모습은, 서초대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영상의 모습은요, 어제 있었던 광화문 집회의 모습입니다. 자, 저런 모습을 갖고 누가 숫자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세요. 자, 네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도 소개해드렸고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끼인 분 아니면 관망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요. 바로 이 순간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자, 먼저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앙일보 기사에 이미 있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 사법 판단을 보고 예.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또는 뭐 대통령이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였는데요. 이미 뭐 지적했습니다만 이미 대의정치 국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예. 더군다나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당이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에서 잘 지적했듯이 네. 지금 마치 이 조선 후기의 천주교를 탄압할 때 당신이 천주교인인지 아닌지 십자가를 한번 밟고 지나가 봐라라고 얘기하듯이 예. 술자석에서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예. 조국 지지하느냐 아니냐 또는 검찰 예.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그런 얘기 꺼내면 분위기 굉장히 싸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예.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법이 찾아지는 상황을 두자. 예. 뭐 이런 거보다는요. 예.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예.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매듭을 묶은 분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번에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예. 행사한 걸 정말 참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타율적인 강제를 동원하든가 예. 조국 장관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파악을 했으면 예. 조국 장관을 사퇴를 시키든가 대통령의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이라는 곳에 방점을 뒀습니다. 윤경호 위원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 두 사람의 거취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고.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저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누군가 그거 쓸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썼어요. 결국 1년이 쓰셨는데 못 봤었는데. 근데 일단 보수와 진보, 진보 지역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갈린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좀 약간 결이 다른 다른 목소리도 있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양당의 원로들, 고문들이 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대통령께서 9월 9일 날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9월 8일 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쓴 글이 있었어요. SNS에. 그거를 저도 봤었는데 그분 이제 저기 한국당 쪽의 원로시잖아요. 저 국회의장이고 이쪽 민주당 쪽에도 그런 원로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또 조국 검찰 개혁이 꼭 조국 수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 비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조국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설명하면서 양당의 원로나 그리고 이 사회의 원로들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태는 설명이 안 된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조국을 이렇게 옹호하느냐라는 의견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왜 200만이라고 그러냐. 우리 약올라서 나왔다라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전혀 도움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화가 나서 나오셨다는 거네요.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탓하고 옳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현실이라면 또 서초동은 서초동대로 절대 검찰이 너무 정치 검찰이다. 근데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정치 검찰이니까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조국은 완전히 수호해야 된다. 이 논리를 또 수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국은 난 싫은데 태풍대에 또 너무 과격하단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쪽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 역시 대전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결단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도 문재인 대통령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통합정치 같이 세워야. 근데 궁금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제는 사실은 정당이 지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 장면에서 더 극단화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출구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해도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이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의 어떤 기조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 뭐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지금의 어떤 이 우리가 협치를 초기에 정권 예. 초반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소통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반기에 오면서 상당히 좀 약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기조를 예. 어떤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포함해서 예. 더 확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것이 민심을 좀 달랠 필요가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낀 뭐 예. 분들이다 그러는데 예, 예.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 원하시는 분들이 뭐 숫자로 지금 얘기하면 예. 그렇지만 한 60% 훨씬 넘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부분도 50% 넘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도 아니고 보수만의 대통령도 아닌 그렇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대통령의 측면에서는 통합 행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수희 변호사 답변을 보니까 세 분께서는 그래도 이제 신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수희 변호사는 그냥 쓰셨네요, 거기다가. 어떤 저는 조치를. 예, 급한 불부터 우선 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왜 조국이어야만 하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왜 조국만이 장관이 돼야 되느냐? 예. 답을 못 내놨어요. 검찰의 윤석열 총장이 낸 뭐 특수부 예. 3개로 저기 축소하겠다. 예. 뭐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회의석상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이후에 나온 조치예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검찰 개혁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면 예. 조국 장관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서까지 예. 조국이라는 분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장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달 가까이 되지만 답이 없는 답을 못 내놓은 거예요. 모습을 예. 못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한 불은 우선 조국 사퇴를 시켜야 된다. 그 계기는 청와대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계기가 뭐 조국 장관의 소환 조사 때든가 그러면은 뭐 그 자연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내려놓든지 어떤 명분이 있는 어떤 시점을 찾아서. 예, 찾아서 저는 예.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예. 그와 동시에 야당 한국당도 이걸로 부족하다 뭐 대통령 사과해라 뭐 이렇게 예, 더 예. 할 게 아니라 국회로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못 이기는 척 받아줘라 그 정도는. 뭐 그 지금 청와대나 예. 이 여당 입장에서 이게 그 뭐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걱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도 사퇴를 하면 예. 좀 통 크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어느 정도씩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해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리고 세 분, 최찬일 교수님, 김구락 교수님, 윤경호 의원님 모두 다 지금 큰 걱정을 해주시면서 뭔가 지금은 진짜 결단, 뭐가 좀 있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드디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받는 그 형식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뒷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2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인데요. 휴일 아침 지하 통해서 출석했다. 정경심 조사 중단 요청에 조기 귀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인 거죠. 그리고 통상 이렇게 한번 출석하면 밤새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나오거나 뭐 이러는데 어제는 한 5시경에 돌아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례적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 교수 특별대우 논란이다. 통상적인 출입 절차 생략하고 조사실로 직행. 그러니까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근데 그 지하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진술조서 열람 날인도 안 했다. 통상 조사 끝나면 그걸 본인이 확인하고 사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었답니다. 영상 녹화만 있었다. 그래서 고강도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그럼 왜 검찰이 어제 이런 거를 뭐 허용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 그리고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압박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뭔가 검찰이 약간 좀 움츠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황제 소환. 황제 소환이다.
정경심 휴일 비공개 출두에 황제 소환 논란. 일반인 불어된 지하 주차장 이용했고 뭐 검찰은 여당 압력에 특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약간 뒷말이에요. 뭐 논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뒷말이 좀 있습니다, 사실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 소환, 황제 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뭐 여야 반응을 보면요. 항상 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응만 보고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반응만 보면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어제 이제 소환 방식에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인권 존중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유독 그 정경심 교수 소환 전에 나왔느냐? 그리고 그 혜택을 왜 정경심 교수가 받느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비판은... 포토라인에 안 서고 인권 존중하는 검찰의 모습의 첫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왜 하필이 그때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그 철문까지 다 열어서 엘리베이터로 이제 그 특수 이과가 있는 그 11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법 앞에 정말 철저하게 평등하다고 하면은 1층에 가서 주민등록증 내고 신분증 내고 그 검사실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그 출입증 받아서 태그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그 배려가 인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황제 소환, 특혜 소환을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인권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특혜 측면이다. 특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검찰 입장에서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악성 민원인들이 있을 경우에 꼬투리 안 잡히려고 모든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하죠. 꼬투리 안 잡히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입장,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골치 아픈 피해자인 거예요. 정말 기자들이 좀 몰려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자체로 뭐 만일의 불상사가 또 있으면 그래서 만일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상사 그것 때문에 조사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하나는 이제 그 6시 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나 수사 못 받겠다, 조사 못 받겠다고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봐요. 그냥 제가 이제 참여했던 경험들을 보면 본인이 변명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던 게 아닌가. 이게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는 뭐 집요하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사람들 진술하고 대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저는 사모펀드보다 오히려 그 조국 장관 부부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아이들 학벌과 대학 입학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유죄가 되면은 아이들이 다 대학 그러니까 고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저는 지금 그 수사받는 것에 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있는 게 아니냐. 애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건강상의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고 변명이나 해명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일과 시간에만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추가적으로 조사를 원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정상은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니까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이게 뭐 여당 쪽에서는 저 정도 소환의 모습은 적법한 거다, 적절한 조치였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 황제 소환이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모습 보면 사실 통상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기사로 나오는 게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뭐 점심을 시켜 먹었는데 곰탕을 시켜 먹었다. 뭐 들어갈 때 조사실의 모습이 어땠다. 뭐 태도가 이런 게 나오는데 어제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만큼 검찰 쪽에서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피의자 예. 사실의 어떤 공표 문제가 예.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엔 법도 어기는 것이고 이 문제로 해서 많은 인권이 이제 침해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예. 아마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유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점심을 뭘로 먹었다, 얼마를 휴식했다, 뭐 이 등등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식판에서 뭐 다 남기지 않고 다 비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뭐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 예.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그 알 권리라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침해를 해서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또 침해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예. 검찰에서 논두렁시계다. 뭐 그 이런 단어 하나로 그냥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예. 훼손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이 이런 거는 유의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그 양당에서 나온 그 예. 검찰에 대한 평 예. 이거는 참 저는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계속해서 검찰 사실 칭찬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로 갑자기 뭔가 권력 앞에 뭐 내린 거 아니냐. 비난을 한 거죠, 또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계속 나를 세우다가 이거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우정치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이 합당한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예.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검찰을 예.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이끌어 나가려고 예.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에요.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내용 측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1차 소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추가 소환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추가로 받은 뒤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국 장관을 검찰이 소환 조사할지 이 부분 관심사입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조국, 윤석열 중 한쪽은 치명타다. 검찰 영장 청구.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승부수를 던질까 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 전망이라고 이제 많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땐 뭐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로 직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을 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갈까?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하긴 할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조국 장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조국 장관 대면 조사 방침, 부인 조사 마치는 대로 부를 듯하다. 부를 듯하다. 전망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달 중순 수사 결과 발표할 듯하고 발표 전에 조 장관 조사 가능성 높다. 뭐 검찰 안팎에서는 15일 법무부 국감 전이나 18일 부인 첫 재판 전에 그럼 뭐 중순쯤 되겠네요. 지금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신문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전망이에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앞에서 신중한 검찰. 누구라도 부른다고 했지만 소환에 고심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조사할 때는 역풍 우려에 혹시 안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빠진 수사는 상상 못한다. 그러니 부를 거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가 있어요.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윤기호 의원님. 이 앞선 기사 서울신문 기사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뭐 여부에 따라 뭐가 있다는데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구속에 대해서는 평소의 지론인데요. 예. 검찰이 딱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예. 현행범이거나 또는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예. 아니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예. 세 가지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의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가진 압도적인 우위의 위치를 감안하면 모든 피의자는 다 검찰보다는 더 기울어진 운동장의 반대편에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구속 수사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미 그 기소장을 변경을 했다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택에 예.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당연히 하겠죠.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너다섯 가지의 다른 혐의가 또 예. 있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사문서 위조 재판과 다른 재판을 예. 놓고 유무죄를 논하는 게 저는 맞다. 아. 구속이라는 게 예. 지금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예. 황제 소환 운운했던 예. 비공개 소환 포토라인에 세우는 예. 문제. 이것도 역시 원칙이 있습니다. 공인이냐, 예. 공적인 인물에 해당되느냐. 그러나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조국 장관의 가족은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무리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저는 검찰의 무리수가 될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예.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보고요.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를 하면 예.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는 불가피하죠. 그러나 피의자로 만약에 조국 장관을 조사해야 된다면 예. 더 이상 조국 장관은 현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법적인 판단의 유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죠. 알겠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참고인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대면이나 아니면 공개 조사가 예.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나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져야 된다. 뭐 이게 사실 사퇴론이에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최찬희 교수님한테는 그 질문과 함께 추가로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취를.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예. 뭐 청구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청구가 돼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 예. 기각이 됐다고 윤석열 총장이 왜 책임져야 됩니까? 제 옛날 제 기억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도 예. 영장이 몇 번 기각됐다고 구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이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구도가 형성돼 프레임이 하나 형성돼 있잖아요. 예. 여권 시각이 아마 네. 그걸로 보여요. 지난번 서초동 집회도 그거 아니었어요? 예. 검찰개혁, 정치검찰 얘기가 나왔고 예. 과잉수사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께서도 27일 날 메시지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예. 있는 건데 이 사안의 성격상 영장이 구속되지 않았다. 기각됐다 하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질 겁니다. 반드시 불거질 거고 사퇴액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권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벌써 이미 28일 날 집회인가요? 서초동 예. 집회에서 여당 정치인들이 거기서 예.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올 것이 단지 당위적으로 왜 꼭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구속영장 기각되면 사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조국 장관.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조국 예. 장관은 어떻게 구속이 해야 되면 되는가?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최근 인사청문회 전에 왜 그 운영 펀드, 예. 운영 보고서, 펀드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예, 이제 예. 조 장관이 보고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또 서울대 그 국민인권보센터의 그 자녀 문제도 예. 뭐 친구 자녀 또 뭐 장 교수 자녀 예. 이런 부분에 관여했을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 교수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현행범이고 증거인멸과 도둑염려가 있으니까 했다 하더라도 예.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명되니까 법원이 예.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예, 구속됐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방문 조사나 이런 서면 예. 방문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는 대면 예, 조사인데 소환 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만약 그 정근심 교수가 만약에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 대해서 그걸 뭐 서면 조사한다? 그거야말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릅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를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영장 청구를 할지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DMZ 연천입니다.
비무장지대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양성입니다. 신받는 북한 유입설이다.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신중해서 이 부분에. 근데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른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때 여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군사분계선 남쪽 600m에서 발견. 군사분계선 남쪽이니까 이게 그쪽이에요. 북한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국내 멧돼지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김포에선 13번째 돼지열병 확진이다. 여기 보시면 그 발견된 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2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DMZ 중간을 잇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남방 한계선, 그러니까 우리 쪽 한계선이죠. 남방 한계선 전방 앞으로 1.4km. 그러니까 DMZ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 안에서 살던 것이냐, 뭐 아니면 이쪽에서 건너간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북한 유입설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하나 더 보죠. 김포 파주도 남은 돼지 6만 마리 모두 없앤다. 이게 추가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발생 농가 3km 이내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그리고 3km 이내 벗어나는 돼지들은 전량 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와 파주에는 돼지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얼마 전 국회에서 이 북한 유입설과 관련된 어떤 질의와 응답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때 산사태가 일어나 옹벽이 무너지면서 해안가 가까운 철망 34m가 아예 떠내려갔다. 지금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올 데가 없는데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철조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올 개연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꾸 부인하는 거 아니냐. 예,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돼지까지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감시 장비나 이런 GOP의 철책이나 이거는 완벽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완벽하게 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정경도 국방장관은 완벽하게 우리가 잘 막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하태기 의원은 북한 돼지까지 눈치를 보느냐 뭐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 유입 가능성이다.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 자, 김관학 교수님, 예.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좀 북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쉽게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동 경로를 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북한에다가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거기서 분명히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뭔가가 그걸 있을 또 것 뭐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황을 본다 그러면 사실 중국 쪽에서 범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주까지 간 것이고 그게 사실 북한의 넘어갔죠. 이 돼지까지 거의 못 살다시피 절멸이란 표현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넘어왔고 지금 사체를 보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는 뭐 거의 그대로 부패가 예, 안 된 상태라는 예. 거는 바이러스가 넘어올 개연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예.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좀 과하다고 할 정도가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이 병이 창궐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 얘기가 막 섞어 들어가면서 뭔가 자꾸 좀 이상하게 보는 분, 뭐 의심을 하는 분 막 이렇게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 세대 얘기인데 치킨집 얘기가 있네요. 확 늘어난 2030 치킨집 사장님이다. 원래 치킨집 하면 50대 이상 분들이 은퇴하시고 창업하신 분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젊은 층이 치킨집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제목에 돼 있습니다. 취업이 막히자 창업으로 몰린 것이다. 창업. 또 창업 중에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까다로운 게 아니라 치킨집은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은퇴 후 창업 대명사 치킨집 창업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한 업체의 그런 통계인데요. 올해 창업자 40%가 2030이랍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배달앱, 그리고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 자영업자 늘어난 측면. 이런 약간 기술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9%였던 청년 실업률, 지금 작년에는 10% 턱밑까지 치솟아.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2030들이 이런 창업을 선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치킨집 2030 사장님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 의원님. 예. 이 현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치킨집은 창업의 대명사인 건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는 치킨집과 미장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기사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킨집이 동네 그냥 개인이 차릴 수 있는 치킨집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선 첫째, 프랜차이즈가 대다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요즘은 배달 시스템 때문에 예. 치킨집이라는 곳이 SNS를 활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50, 60 이후 세대 SNS나 또는 기타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예. 기술의 진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서 조금 뒤질 수밖에 없는 올드 제너레이션, 9세대들이 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업이 막히자 창업으로 몰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게 절대 숫자에서 저만큼이 간 거냐. 예. 이 기사의 기본은 예.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예.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신청을 한 곳, 프랜차이즈 가맹을 한 그 가맹점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그렇죠. 그 이전에는 2030 세대가 전체의 10%밖에 안 됐는데 예. 한 40%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표본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본을 감안해 보면 예. 그만큼이 늘었다지. 예. 그렇다고 2030 세대가 전부 다 지금 치킨집 창업으로 몰린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예, 거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전국적인 단위의 창업이든 아니면 예. 동네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예.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뛰어들었는 게 기본입니다. 예. 무조건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라고 해서 예.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이건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예. 백발백중 실패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예. 그 해당 프랜차이즈의 분석도 있을 것이고 예. 또는 뭐 통계청과 기타 정부기관이 예.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통계가 좀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창업에는 기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같은 이 치킨집을 둘러싼 뭐 한 가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좀 예리하게 좀 포착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기사로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시위 상황이요. 그리고 홍콩 당국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52년 만에 사실상 계엄령이다. 시위대 마스크 착용 못한다. 그러니까 얼굴 파악하겠다는 거네요, 지금요. 람 행정관 오늘 긴급법 발동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 기본권 제한 조치 가능하고요. 임의체포, 구금 추방, 통신 검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강력히 장악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요, 얼마 전에 실탄에 맞은 고교생을요, 홍콩 당국이 폭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논란 많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자가 고무탄에 맞아서 실명 위기랍니다. 이게 굉장히 강경진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콩인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새벽까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가고 있어요. 관련 기사 다음 기사에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홍콩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부동산은 사실 비싸기로 소문났는데 시위에 지금 추락하는 홍콩 부동산이랍니다. 20% 정도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현상도 지금 시작이 뭔가 된 거겠죠. 전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현상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다. 그래서 부동산을 내놓고 그 내놓은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정치가 불안하면요.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 역시 홍콩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요 기사 뭐 요 정도 소개하고요.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우리 외교부가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청와대 해외 순방 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대해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약간 충돌하는 모습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약간 사과성 발언했는데 닷새 만에
숙소로 외교관부로 또 질책했답니다. 그리고는 전면적 조사가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외교부, 우린 늘 뒷수습만 청와대 상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게 좀 물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좀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실제 과장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로 김현종 차장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 현장에 있던 외교관 고위 관계자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실무진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다는데 다른 간부들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했다. 뭐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진위 여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청와대가 뭔가 외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김권학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강경화 장관과 예. 김현종 차장의 그 갈등이 예.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게 한 번에 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이 그렇죠. 일도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종 차장의 생각은 외교부가 이런 의전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본인이 예. 질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두고 볼 수 없는 장관은 거기서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건데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김현종 차장이 기본적으로 외교는 이제 외교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도권을 행사하고 예. 앞서 나가면 예. 사실은 외교부로서는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서 품어 나가야지 나는 나가고 외교부는 무조건 뒷수습해라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면 예.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렇게 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윤경호 의원님. 청와대와 외교부의 갈등 문제는 제가 뭐 별개로 놔두고요. 예. 김현정 차장과 강경화 예. 장관이 뭐 국회에서 예.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예. 나온 얘기처럼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로 조심하겠다고 했죠. 예. 폴란드에서의 상황은 아마 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맞을 예.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쭉 1년 동안 있었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여러 의전의 실수 때문에 예. 외교부 의전장이 예. 불과 3개월 전에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취임을 했고 예. 또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예.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청와대는 의전비서관이나 또는 부속실장을 주위에 그냥 측근들을 예. 그대로 썼는데요. 예. 거기서 생기는 여러 어찌 보면 비전문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번 폴란드 건은 예. 의전의 실수인지 여부는 제가 미처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실수는 좀 잦아들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예.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예. 취재를 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일 수도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전문가도 포진돼 있어서 좀 가라앉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근데 이제 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뭐 외교부 관계자가 우리는 청와대와 상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눈치 볼 수밖에요. 원래 청와대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